뉴욕 증시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3주 연속 감소해 투자 심리가 살아난 가운데 은행업종이 반등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는 75포인트, 0.86% 오른 8,75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수가 거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기준 실업수당 수령자 수가 673만 5천 명으로 집계돼 한 주 전에 비해 1만 5천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4% 이상 급등해 배럴당 70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가 올해 말 85달러 선, 내년 말 95달러 선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현행 1%와 0.5%로 동결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올해 유로존의 GDP 전망치를 마이너스 4.6%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하루 만에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86% 올라 8,750, S&P 500 지수 역시 1% 이상 상승해 942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은행주가 반등을 이끌었고요. 에너지주 그리고 기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에서 지표에 발목이 잡힌 측면이 있었지만 간밤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3주 연속 감소하면서 투심에 도움을 줬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결국 반등에 또 성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한 때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주었었지만 다행히 그 금융주와 그리고 에너지 관련 업종들을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회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오전만 하더라도 경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소 좀 그 소비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이 계속 교차되는 혼조된 장세였다라는 쪽으로 먼저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등장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고용 동향과 관련돼서는 하루는 좋고 또 하루는 좋지 않다 여러 가지가 계속 혼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ADP 보고서에서 고용 보고서에서는 다소 좀 실험 주간 미국 주별로의 고용 불안이 여전히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의 어떤 회복의 캐탈리스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월요일 제너럴 모터스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지난번 클라이슬러부터 시작된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어떤 파산 부분이 과연 고용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네. 당장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서 과연 이와 관련된 반응 지난번 클라이슬러의 파산 보호 신청 이후에 과연 미국 전체 실업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것을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상향됐다라는 소식이 전하면서 금융주들이 상승을 보였고 은행 업종이 4.4% 그리고 증권 업종이 4.3%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 의견이 상향되었다라는 내용만으로 어떤 그 은행과 그리고 증권 등과 같은 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워낙 그 호재성 내용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근접하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및 원자재 등과 같은 상품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선 수시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오늘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일 및 오일 서비스 관련 업종 등이 대부분 3%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미증시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었고 다만 최근 IT 관련주들 중에서 하드웨어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종 등이 조금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지난 소매업체들의 5월 소매 매출이 다소 좀 부진했다라는 내용 속에 다소 좀 체감 실물 지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회복세가 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혼조된 분위기에서 마감을 한 목요일 주식시장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반드시 또 오른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GM 파산보 신청 이후에 사실 불확실성이 좀 많이 거둬진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재료여서였는지는 몰라도 뉴욕 증시가 그렇게 크게 또 뛰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인데요. 글쎄요, 고용 불안 문제가 좀 잠재돼 있어서 그런지 어떤 시장에 또다시 압박할 만한 그런 불확실성을 띨 만한 재료로는 또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금융산업에 대해서 다소 좀 낙관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있지만 네. 또 최근 이미 지난달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이제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산업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의 시기를 빠른 시기로 추정하기는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자본 확충을 권고한 10개 은행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8일까지 자본 확충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현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는 해당되는 금융기관들이 준비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단기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 은행들의 이 자본 확충 계획이 시장에서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 우선 투자자들에게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만들게 될 우선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9개 JP 모건을 포함한 9개 투자은행은 이미 통과를 한 상태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한 10개 은행은 약 76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요. 네.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이미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자본 조달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만약 자본 조달에 난항을 겪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유동성 위기감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 중에 어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오히려 이 정부의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진행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또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국유화 논란 속에 해당되는 주식들은 또 급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시장에 내포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 이번 자본 확충 계획안 내용 중에 유상증자 등과 같은 이런 증자 계획안이 만약에 포함된다라면은 결국 이는 주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보이게 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보다 자극할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점입니다. 예. 이미 미국 금융 섹터들의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단실 내에 미국 금융 섹터의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된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회색 선으로 나타낸 이 부분이 지금 미국 금융 섹터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현재 금융 섹터의 전체 이익이 급감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요. 기존의 추세를 회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현재의 한 3개월 사이의 이익 개선에 대한 모습을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13년 정도는 되어야 기존의 이익 성장 추세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금융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직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증권이나 은행주에 대해서 매수의 적기다라는 쪽으로 단정져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근 국내 은행들도 보면요, 뭐 M&A 실탄을 마련한다, 뭐 자금 조달 계획의 어떤 일환으로 증자를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금융기업도 어떤 이익의 어떤 개선의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내 은행 및 증권 산업들의 경우는 다행히 좀 양호한 이익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자본 건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증자 계획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수시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 금융 섹터의 2009년 2분기와 3분기 이익 전망의 컨센서스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지난 4월을 저점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호황의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서 증권업종의 이익 개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네. 다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은행의 이익 개선 속도는 다소 좀 더디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은행에 있어서는 좀 수익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행히 증권업종에 대한 이익 개선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좀 금융산업 내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정부가 또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꾸 속도를 좀 가하라 그런 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은행 업종의 어떤 이익 개선은 좀 더 더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항상 금요일에 나오시니까 말이죠. 다음 주에 혹시 시장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지표라든가 일정이 있으면 좀 챙겨주십시오. 네, 우선 이번 주는 경기 판단 지표 등과 또 고용 지표 등의 시장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글로벌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6월 8일에는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과연 환율 안정에 대한 효과가 생산 물가에 어느 정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9일에는 미국의 4월 도매 재고와 또 일본의 4월 경기 선행 지수 등이 발표가 되고 특히 다음 주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는 9일에 일본 4월 경기 선행 지수와 10일에 발표되는 일본의 4월 기계수주 이 두 지표 모두 일본의 경기 선행성 지표 등이기 때문에 최근 일본 경기가 상당히 예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 과연 일본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 부분이 주목받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최근 프로그램 매도가 누적적으로 상당히 크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매물 부담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행태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일 금요일에는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등이 발표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이 PMI가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만큼 과연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충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쭤봐야 될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2주 연속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다소 좀 조정폭이 컸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또 그 하락을 이끌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소 모멘텀의 손상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선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 동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추세가 현재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 모멘텀 내지는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돼서는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다소 좀 크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 수준은 내려갔다 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현선물 포지션에 대한 관심과 시장의 조정 압력을 받았을 때 어떤 저점에서의 어떤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한 후 접근을 해도 좀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오늘과 관련돼서는 다소 좀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동향이라든지 다양한 시장 재료들을 감안했을 때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게다가 또 금요일이니만큼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하고 가자 하는 심리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V자형 빠른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대조적으로 또 국내에서는 오히려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걸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전망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예, 이번에는 해외 시각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한국 경제가 괜찮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런던이나 뉴욕을 다니면서 불을 끄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해외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OECD가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만 유난히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경기 선행지수 96.8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전월 대비로 하면 2.2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네. 29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보시면 OECD 평균이나 미국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만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OECD가 한국이 V자형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정부 이에 대한 반응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제가 좋지 않다고 홍보하라는 아주 이색적인 주문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가 아직 어려울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네. 일단 환율하고 유가가 아직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고용 지표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요. 또 기업 구조조정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깬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북핵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도 이 같은 시각 때문에 회복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아직 여기에 도취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한 80달러 선까지 오르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은 우리 경제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다. 80달러 정도가 임계치다 하는 분석도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바라보는 시각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 말이죠. 중동 아부다비의 투자 사절단이 지금 방한을 해서 우리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중에서 어떤 산업 분야가 투자 대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동차 부문도 있겠고요. 건설이나 조선, 반도체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에 고루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 구조조정에 이번 기회에 오일머니가 과연 수혈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투자청이 방한을 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이라고 하면 세계에 있는 국부펀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펀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한을 한 목적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방문해서 IT, 기술이나 아니면 인프라 부분에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투자청은요. 산업은행의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산업은행의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 보니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건설, 하이닉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GM대우나 쌍용차 같은 데까지 지분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한국투자공사 우리나라에 그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운영하고 있는 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여기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우리 기업들은 좀 짐을 더는 분위기인데 서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이달 중에 지금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때문에 물가 부담도 조금 느낄 법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이 최근에 한 하반기 물가는 2%대 안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물가 불안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원료 가격에 연동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다 했는데요. 연료 가격에 원동하겠다는 것은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후진적인 구조였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겠다 이런 선진적인 구조로 전환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경기가 어려운데 굳이 그 시점이 맞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또 에너지 관리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말이죠. 부처 간의 어떤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하는 소식이 지금 오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죠. 다음 달에 이제 비정규직법 통과가 예정이 지금 돼 있는데 말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해고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업권별로 그리고 기업의 규모별로 여기에 대응하는 모양이 모두 달라서 갈팡질팡한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 발단은 정부가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 2년 고용해야 했던 것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자 금융권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오히려 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해고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나머지는 이제 해고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업권별로 다 행보가 다른데요. 법안을 제출한 노동부 지금 이런 업권들의 반응을 보면 추가 대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권은 지금 여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통과는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대안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안이 표류하게 되면요. 그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비정규직들한테 고스란히 몰리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결론은 다음 달에 가봐야 국회가 열려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봐야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해외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어제 들렸었죠. 발틱 3국 중에 하나인 라트비아가 결국 어제 이제 단기 국채 입찰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액 유찰이 됐습니다. 사실 때문에 어제 우리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섰다 하는 그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말이죠.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겁니까? 예, 그런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석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라트비아가 지금 국제 단기물 입찰을 응했는데 여기 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유찰이 돼서 라트비아의 그 통화, 라트화의 가치가 폭락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라트비아에 투자한 유럽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덩달아서 내려가는 그런 악순환이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유럽 금융기관들이 올 상반기에 이어서 다시 타격을 받고 이것이 다시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나갈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산업계 소식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기로 하죠. 경쟁업체죠. 삼성과 LG전자가 손을 맞잡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하니 차세대 LCD 패널 부분인데요. 기술과 또 전략을 공유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중국하고 대만을 좀 경계해야 되기 때문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 그 의식해서 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세대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면 상당히 급비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을 일찌감치 누르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니나 샤프 같은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가 최근에 서로 제휴하는 파트너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수를 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간의 이렇게 협력 관계가 결과적으로 윈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동차 업계도 지금 치열한 서바이벌 게임이 한창인데 말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가 소형차 부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요. 예, 소형차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 업계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GM 대우 같은 경우는 GM 본사에 한국에다가 소형차 기지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한 사항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면요. 혼다가 야치요 산업이라는 계열사를 아예 소형 전문 계열사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인도 2공장에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형차 생산 설비를 늘리는 데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그 소형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의 소형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보다 가격 면에서는 저렴하지만 아직 연비나 다양한 성능 면에서는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또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형차 박스차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 기아차 소울이 일본 닛산 큐브를 제쳤다는 소식도 들어왔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소식을 하나 더 보고 싶은데 말이죠. 최근에 인천 청라지구가 또 한 번
아주 커다랗게 흥행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 알짜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아파트 분양이 현재 예정돼 있나요? 예, 지금 올 상반기에는 주로 인천 지역에 분양이 몰려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지역과 서울 시내에도 다양하게 고루고루 지역마다 분포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부터 보시면요. 동쪽에는 남양주 별내지구 지금 분양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서쪽 같은 경우는 인천 청라와 영종도 외에도 김포 신도시와 파주 교화 신도시가 분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남쪽으로 가면요. 지금 판교 신도시 남아있는 물량이 지금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또 수원에선 광교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요. 지금 11월에 왕십리 뉴타운이 강북 지역에 분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이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강남 지역에서는 동작구의 흑성 뉴타운이 분양을 하면 지금 동부건설이 11월 달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인데 이건 역시 상당한 흥행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왕십리 뉴타운, 흑성 뉴타운 모두 지하철 2호선, 9호선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어제 서울 시내 노른자 땅 16곳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 탄력을 받게 된다라는 소식에 아주 관련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나요? 예, 지금 서울시가 30개 지역 가운데 지금 16곳을 선정을 했는데요. 포함되는 곳들을 한번 보면요. 예. 지금 성수동의 뚝섬 현대차 그룹 부지가 일단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삼표 레미콘이 있는 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한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짜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 꼽히는 지역은 서초동의 롯데 칠성 부지입니다. 강남에 있는 삼성의 신사옥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곳을 꼽자면은 구이동의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금 한진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한강이 보이는 부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서울 시내 노른자 땅이 아니냐. 이곳이 개발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겠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전력 관련해서 부지가 아주 결정이 조금 미뤄지면서 어제 한국전력 주가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86% 올라 8,750에 장이 종료가 됐고요. S&P 500 역시 1% 이상 상승하면서 94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호전됐고요. 은행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주 그리고 기술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에너지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 역시 국제 유가가 다시금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70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골드만삭스 재료와 있었고요. 실업수당 역시 유가를 끌어올린 커다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생중시로 다시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